7페이지 1번에 2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그냥 없어? 그냥 이거 봐. 체크해봐. 3번에 4번 했고 그 다음에 4번에 2번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에 1번 8번에 4번 9번에 5번 10번에 4번 11번에 4번 12번에 2번 13번에 나가 강도의 정체를 안다는 사실에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자존심인 구두를 놓고 사라지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권씨가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거 그 다음에 구두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집에서 떠났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다음 14번에 4번 15번에 2번 16번에 1번 17번에 4번 그 다음에 18번에 5번 몇번까지 또 질문? 물론까지 다 괜찮아? 질문 없어? 오늘 문법 먼저 합시다. 문법. 책은 14페이지 피면 되고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어? 모음 배웠지? 그럼 이번 주에는 뭘 배울 거야? 자음을 배우는 거야. 우리 모음의 정의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니? 모음의 정의? 모음의 정의 기억 안 나? 모음이라는 거는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걸 우리가 모음이라고 했어. 방해를 받지 않는 게 모음이야. 그럼 자음은 어떨 것 같아? 자음. 이거를 반응 명사. 그지? 그래서 책 보면은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지는 등의 장애를 받으면 나는 소리임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모음과 자음의 가장 큰 차이는 방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밑에를 보면은 막 표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얘네를 다 외워야 할까? 어때? 얘네 다 외워야 할 것 같아? 시호야 어떻게 생각하니?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상아 너는 외워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외워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거는 너희가 다 외워야 한다. 근데 그냥 뭐 그냥 암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표를 보면은 소리 나는 위치랑 소리 내는 방법으로 일단 크게 나눠지지, 그지? 그 표에 보면은 파 여름, 파 차름, 마 차름이라고 있는데 그거 세 개를 묶고 안 울림 소리라고 적어볼래? 안 울림 소리. 파 여름, 파
파차름, 마차름 요 세 개를 묶고 안 울림 소리라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비음이랑 뮤음에는 울림 소리라고 적어줍니다. 저는 요 두 개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먼저 볼 건데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봤을 때 너네가 더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알다시피 내가 그림을 잘 그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근데 좀 이런 건 나도 잘 그리지 않았니? 오늘 좀 잘 그렸는데 이렇게 있어. 자, 사람의 구강구조야 그지? 자, 이제 우리 혀를 이용을 할 건데 혀를 제일 바깥으로 빼면은 뭐가 나와? 혀를 제일 바깥으로 빼봐. 쭉 앞으로 빼면 뭐가 나와? 혀를 쭉 앞으로 빼면은 여기 입술이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입술에서 이제 혀를 살짝 뒤로 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윗 잇몸이 있잖아. 그지? 여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뒤로 오면은 조금 딱딱한 입천장이 있어. 비교적 좀 딱딱한 입천장이 앞쪽에 살짝 있고 그 뒤로 조금 더 넘어오면은 좀 말랑말랑해 보이는 입천장이 있어.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센 입천장이라고 할 거고 얘를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혀를 더 뒤로 말 수는 없겠지. 그 다음 목구멍이 있으니까 목구멍 안으로 혀 못 넣잖아. 여기가 있는 거지. 여기가 이제 우리 목구멍이 있는 거지. 목청. 자, 그래서 거기 소리 나는 게 이야기를 하는 게 소리 나는 그 위치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입술, 그 다음에 잇몸, 그리고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목청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쉽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는 거고. 시험에서 표를 줄 때 이게 뭐 옛날 한자로 줄지 아니면 이런 것처럼 뭐 입술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다 알려주면은 이 입술 소리는 우리가 양순음이라고 일단 이야기해요. 양순음. 입술 소리랑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잇몸 소리 얘를 치조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를 얘를 경국의 여린 입천장을 연국의 그 다음에 이 목청 소리를 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적어놔. 그냥 어휘가 어떤 걸로 나올지를 몰라. 입술 소리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양순음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리 나는 위치라고 했는데 소리 나는 위치는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조음 위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소리 난다는 걸 조음이라고 해. 이 정도 그냥 용어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 양순 이게 입술 순자야. 입술 순자. 그 다음에 우리 치아 할 때 그 치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일단 얘가 왜 5개로 분류를 했는지는 알겠지. 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은 자 입술 소리는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야. 비읍 발음 같은 거. 지금 소리가 어디서 나냐면은 입술이 다 모였다가 하면서 터지면서 나오잖아. 그지? 얘네가 이런 게 입술 소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잇몸 소리는 윗 잇몸과 혀 끝이 닿아서 나는 소리인데 뭐 니은 같은 거 했을 때 나 이렇게 발음을 해보면은 혀가 윗 잇몸 끝에 닿는 거지. 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밑에 이제 센 입천장 소리는 센 입천장과 혓바닥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데 자 이런 거. 근데 센 입천장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린 입천장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되거든. 여린 입천장이랑 혀의 뒷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기역 이런 애들인데 가 이런 거. 그러니까 여린 입천장 소리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센 입천장 소리에 비해서 혀가 뒤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 가를 반복을 해보면 혀가 앞 뒤로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야. 자, 가 하면 혀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 자, 가 하면 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느껴질 거야. 그 다음에 이 목종 소리는 히읗이 있고. 오케이?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한다. 여기까지 괜찮지? 어떻게 소리 나는지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소리 내는 방법은 다른 말로 조음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음 방법.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안울림 소리 세 개를 먼저 보는데, 파, 여름, 파, 찰음, 마찰음 있잖아. 파, 열, 음이 있고, 마, 찰, 음이 있고, 파, 찰, 음이 있어. 그지?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파, 열, 음에 파, 찰, 음의 파가 같고, 마, 찰, 음에 파, 찰, 음이 같아. 그지? 그래서 이 파, 찰이라는 애는 파, 열의 성질과 마, 찰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애야. 그래서 얘가 파, 열과 마, 찰 사이에 끼워져 있는 거지, 위치가. 파, 열, 마, 찰, 파, 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왜냐면 너네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자음 체계표 방금 본 위에 표 있잖아, 보이는 거. 그거를 그냥 A4 백지에다가도 내가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은.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헷갈리지 않게 지금 이야기 해주는 거야. 파열, 그다음에 마찰, 얘네 사이에 파찰이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파열, 파찰, 마찰이 되겠지. 그래서 파, 여러분 이제 소리를 어떻게 내냐? 자, 얘는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는 거야. 우리 막 뭐 인대 파열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좀 과격하다 인대 파열. 아무튼 뭐 파열된다는 게 좀 막았다가 터뜨리는 이런 소리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박 이런 것도 박, 다, 가 이런 거 막았다가 한 번에 빵 터뜨리는 거야. 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찰을 먼저 볼 건데, 마찰을 말 그대로 마찰을 시키는 거야. 공기 통로를 좁히고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그러니까 사, 시옷 발음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게 마찰이 나는 거야. 이게 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파찰음은 이제 파열과 마찰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애라고 했잖아. 그래서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야. 자, 그럼 봐봐.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여기까지가 어떤 성질이야? 파열. 그치? 파, 여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뒤에 마찰을 일으켜내는 소리는 마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거. 차 이런 느낌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열, 파찰, 마찰 요놈들을 봤고, 하나 더 나가서 그 밑에를 먼저 보면은 파열, 파찰, 마찰은 소리의 세계에 따라서 다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각각 세 개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나는 얘된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선생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얘된 거 이 순서로 보냐고요.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외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예사소리는 뭐냐?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어떤 뭐 큰일이 아니다, 아니 큰일 났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면 예산일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 그러니까 예산일이 아니다라는 게 큰일이 났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예산일이라는 거는 그냥 평범한 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예사소리는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고, 힘을 더 주거나 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고, 바, 다, 가, 자, 사 이런 애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된 소리는 긴장된 상태에서 나오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의 소리인데, 빠, 짜, 따, 짜, 싸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된 소리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쌍자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쌍자음. 그 다음에 전에 다녔던 친구들은 아마 들은 기억이 있겠지만, 된 소리 되기 규칙 기억나니? 된 소리 되기? 나는 그 규칙이 있었어. 우리 발음할 때. 기억 안 나? 또 한 번 할까 해서. 뭐 기역, 디귿, 비읍, 계열에서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을 한다 라는 게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예사 소리만 된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 밑에 이제 거센 소리는 숨이 거세게 나오는 크고 거친 느낌의 소리야. 그러니까 피읍, 티읕, 키역, 시읒 이런 애들인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가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비읍에다가 획을 더하면 피읍이 되고, 디귿에다가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되고,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러니까 예사소리는 그냥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 된소리는 강하고 단단하게 긴장해서 나오는 거,
거센 소리는 말 그대로 거칠게 나오는 거, 좀 거세게 나오는 거. 요게 거센 소리가 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볼 거는 자 비음과 유음이 있잖아, 그지? 울림 소리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제. 울림 소리인데 비음과 유음이야. 아니 비음은 우리 뭐 비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이비 호흡과 그때 쓰는 비야. 호흡 있죠, 호흡이. 그러니까 코로 나는 소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면은 자 입안에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가 비음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공기를 코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음 이런 애들은 이런 비음 애들은 코를 막으면 제대로 발음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런 애들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유음이라는 애는 흐를 유자거든, 이 유자는. 그래서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러니까 이게 윗잇몸이 이렇게 되어 있어. 윗잇몸이 이렇게 있고 혀끝이 여기 닿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바람이 옆으로 흐른다는 거야. 그래서 유음이야. 리을 발음 같은 거. 그래서 라 같은 거 하면 라 하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은 상태지. 그 상태에서 이제 라 하면은 얘가 옆으로 나온다고. 오케이? 요게 유음이야.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각각 자음이 이제 어떻게 발음이 되는가까지는 다 봤어. 그러니까 자음이 이제 원리 같은 거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자음 체계표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보자. 일단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종 위치부터 가는 거야. 소리가 나는 위치는 이쪽에다 적을 거야. 우리 처음에 맨 처음에 어디 먼저 있다고 그랬어? 혀 제일 바깥으로 빼면 뭐가 나와? 파열. 아니지. 그렇지. 위치 생각해. 입술이야. 그래서 나 이거 한자로 쓸게. 양수 입술 소리야, 입술 소리.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 시전. 그지? 그 다음에는 잇몸 소리.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어? 잇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 경국의 음. 그리고 그 뒤에 센 거 다음에 뭐가 있어? 연국이. 그렇지. 여린 거 있지. 그래서 연국의 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청소리 후음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일단 위치 5개를 우리가 이제 적을 수 있게 된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얘네 크게 안 울림 소리랑 울림 소리로 구분되는 건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좋은 방법에 어떻게 소리가 난다 그랬냐면 예사 소리, 변 소리, 거센 소리 기억나니? 이 표 일단 3개 적을 거야. 예사 소리, 변 소리, 거센 소리. 예사 소리, 변 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3개를 적고 각각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소리 나는 방법이잖아 얘는, 그지? 이제부터 요 안에는 이제 방법이 되는 건데 우리 맨 처음에 어떻게 소리 냈었어? 그래서 파열음 어떻게 소리를 냈냐? 공기를 막았다가 막은 공기를 한꺼번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했어. 기억나?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파열음이 있어.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어? 그렇지. 파찰음이 있었어. 얘는 마찰까지 하고 보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마찰음이 있었지. 얘 마찰음은 발음을 할 때 뭐 통로 같은 걸 좁혀가지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성질과 파열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파찰음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봤던 거 비음과 유음이 있었지. 비음은 공기가 어디로 흐른다고? 그치. 비음은 코로 하는 거고 유음은 혀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혀의 양옆. 그래서 혀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제.
이제부터 얘를 다 우리가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이제 이 표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표 자체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우리가 그 모음책 했던 것처럼 딱 단모음책 이렇게 봤을 때 4개, 4개, 2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면 좋겠지만 얘는 이제 그러지는 않아.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외울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고의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는 얘네의 위치만 외울 건데 이런 식으로 외울 거야. 우리 뭘로 외웠다 그랬어? 단모음책이 할 때 문장. 그렇지,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야. 얘도 그런 게 하나가 있어. 어디를 갈 거냐? 바다를 갈 거야. 바다 가자. 인천 동해야 서해야? 서해. 서해지. 우람리로 가자. 서해로 가는 거야. 언제 가? 바다. 바다 언제 가? 여름에 가지. 근데 한 번 가면 재미없으니까 매년 여름마다 가자. 바다로 가자. 이런 이야기야. 자, 뭐 해야겠어? 적어야겠지. 바다 가자. 서해 매년 여름.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발음을 할 줄 알아서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한 발음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하면은 사실 이 표를 그러니까 얘네 위치를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되긴 하겠지. 얘가 지금 내 입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니까 얘는 어디 위치구나 정확하게 알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건데 일단은 선생님이 외운 팁을 주자면은 그리고 바다까지는 그냥 외울만 하잖아, 그지? 얘네는 외울만 하지, 그지? 그리고 나서 얘네 지금 3칸 있고 여기 빈칸 있지? 여기 위에다가 일단 지읒을 쓰는 거야. 그럼 바다 가자까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서해야, 서해. 서해는 표를 보면은 일단 얘네가 없을 거야. 여기 무조건 히읗의 위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 했을 때 얘네가 여기 잇몸에서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서. 그러니까 디귿 아래에 서 있고 여기 빈칸에는 자 하나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얘네는 매년 이렇게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유흥 얘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유흥 어떻게 났냐면은 혀 끝이 윗 잇몸에 닿아가지고, 그지? 이거 뭐야? 이 T자에서 이거 여기서 바람이 흘러간다 했잖아. 근데 얘가 잇몸이랑 혀가 닿아야 돼. 그게 어디야? 그게 치주음이잖아. 잇몸 소리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오케이. 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나머지를 채워야 되잖아. 나머지를 채우는 건 쉬워. 야, 된소리 뭐야? 된소리 좀 강하고 단단하게 나는 소리라고 그랬지. 쉽게 이야기해서 쌍자음이야, 쌍자. 밑에다 이제 쌍자를 다 적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기본자만 알면은 표를 다 채울 수 있게 된다고. 그지? 그지? 그리고 나서 거센 소리는 어떻게 채웠냐면은 획을 더하는 거야, 획. 가획. 그러니까 하나 더 그어봐. 여기다가 획 더하면은 요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이제 채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시옷에다가 획을 더하면 뭐가 돼? 지읒. 그치? 근데 지읒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빈칸으로 냅두면 된다. 이러면은 자음책의 표가 끝이야. 그치? 막상 해보면은 생각보다 할만할 것 같지? 아예 생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바다가자 서해 매년 여름 얘도 알아야 되고. 얘네 이 첫 두 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헷갈리는 1% 채우기 교재 14페이지에 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짝을 이루는 자음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국어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짝을 이루는 자음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야. 비읍이랑 쌍비읍이랑 피읍 이런 거 있지. 지금 여기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얘네들이 있는데 근데 시옷이랑 쌍시옷의 경우에 뭐가 없다? 얘네는 거센소리가 없지 지금. 시옷이랑 쌍시옷은 그지? 여기다 획을 더할 수가 없으니까. 목청 소리는 요 히읗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대립하는 다른 자음이 없기 때문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그냥 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더 알려주면은 이 이응 같은 경우 있잖아. 이 이응 사실 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썼잖아. 근데 얘는 실제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쓴 거랑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 맨 처음에 글자 맨 처음에 오는 이응은 자음 이응이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거 있잖아. 공 이런 거 있지. 그지? 얘는 자음 이응이야. 그러니까 모음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자음 이응이라고 얘기를 안 해. 근데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 혹시 나올 수도 있어서 얘는 더 준 거고. 자, 그래서 그러면 국어의 자음점 거센 소리를 모두 수식어라고 나와 있는데 거센 소리가 뭐가 있는지 보면은 자, 피읍이 있고 티읍이 있고 피읍 있고 그 다음에 치읓이 있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뒤에 넘어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5페이지. 자음이랑 모음 세계표는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그런 거를 공부할 때도 할 수 있으니까. 네, 15페이지 보자. 자, 1번부터. 자, 1번.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를 하시오. 그래서 1번에 1번 보면은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흠이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다. OX. 오지. 자, 2번 자음은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OX. 그지? 뭘로 분류했냐면은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5가지였어. 그 다음에 3번 자음중 된 소리는 4개이다. OX. X지. 된 소리는 5개고 거센 소리가 4개였어. 그 다음에 자음 중 유, 음은 리을 하나이다. OX. 얘도 오지. 자, 이번에 자, 1번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얘는 그냥 적으면 되겠지.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읍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소리 나는 지금 위치에 따라서 5가지를 구분한 거잖아. 그지? 1번은 지금 입술 소리 물어보는 거고 2번은 잇몸 소리 물어보고 있는 거고 3번은 센 입천장 소리, 4번은 여린 입천장 소리, 5번은 목청 소리를 그냥 표해서 옮겨 적으면 된다. 그 다음 3번 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소리내는 방법을 다르게 연결하시는데 1번의 파열음은 어떻게 소리를 내? 그지? 공기 흐름을 말았다가 터뜨리면서 파열시키면서 소리를 내는 거.
그러면 2번 파차름은 기억. 얘는 기억이지.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는 파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찰을 이렇게 소리 낸다는 마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마찰음은 자연스럽게 디귿이 되겠지. 자 그리고 자 1번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지는 등의 장애를 받으면 나는 소리가 뭐라고? 장. 자음. 자 2번 비음은 입안에 통로를 막고 어디로 공기를 내보내? 코. 코. 다음 3번 이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무슨 소리? 유. 유음이지. 그 다음에 숨이 거세게 나오면 크고 거친 느낌의 소리는 어떤 거? 거센 소리. 그치 얘는 거센 소리가 되겠지. 자 숙제는 이번에 그거 종합평가까지 있어서 21페이지까지 하면 돼. 21페이지까지 문법. 오늘 문학은 106페이지를 피면 되고 106페이지 볼 제목은 요요세에 관한 명상이라는 작품이고 이 작가가 김원일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중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작가는 아니야. 사실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작가고 이 작가가 또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편도 아닌데 근데 좀 이 사람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작가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좀 많이 나오고 꽤 자주 출제되는 사람이라서 너희가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서 아마 좀 이 작가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할 거야. 그런 걸 공부를 할 거고 이 소설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라는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이 소설의 갈래가 환경소설이라는 점이야. 환경소설이다. 환경소설이 뭐겠어? 말 그대로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소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업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막 1970년대, 막 60년대부터 해서 공장들이 막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 그럼 공장을 막 열심히 돌려. 근데 공장을 돌리면 뭐가 나와? 메탄가스. 매연도 나오고 폐수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때 1960년대, 70년대 이거를 신경을 썼을까? 라는 이제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신경을 안 썼겠지. 그때는 어때? 일단 당장 나라가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성장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김원일이라는 작가는 모두가 다 성장을 외치는 그런 시기 속에서 이런 환경 오염 문제를 예견을 하고 환경 오염에 관한 소설을 많이 썼어. 그래서 이 소설이 좀 중요한 점이 이제 환경 소설이라는 점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소설이 어떻게 되냐면은 구성이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중에서 1장은 서술자가 병식이고 2장은 병국이가 서술자고 3장은 아버지가 서술자란 말이야. 자, 그렇게 봤을 때 요 1장부터 3장까지의 시점은 어떻게 될까? 1인칭. 자, 1인칭인 건 맞아. 하나씩 볼게. 그 다음에 사실 관찰자가 주인공 인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긴 하지. 여기까지만 듣고 나서 정보를 여기 3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가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는 전지적 작가라고 하기도 하고 전지적 서술자 같은 말이니까 전지적 서술자 시점으로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장만 시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하자면 우리가 시점은 총 4개가 있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서술자 작가랑 똑같은 말인데 요즘은 작가보다는 서술자로 좀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서 또가 서술자로 쓸게. 아무튼 이렇게 4가지가 있어. 4가지 그지? 그 중에서 얘네는 1인칭 시점이잖아.
그지?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는 1인칭 시점이지. 얘네는 1인칭. 자, 근데 그러면 1인칭 대명사가 뭐야? 1인칭 대명사. 나잖아, 나. 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나라는 사람이 뭐로서 존재를 하냐? 소설 안에. 나라는 사람은 결국 서술자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돼. 근데 나라고 부르는 사람은 소설 안에 이야기가 있겠지. 그 안에 나는 위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 1인칭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소설 안에 위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서술자임과 동시에 나는 뭐로서 존재를 하냐? 소설에 안에 있으니까 등장 인물 중에 하나로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네는 어때? 얘네는 이제 3인칭 시점이 된다. 얘네는 3인칭 시점. 3인칭. 그래서 얘네는 서술자가 있는데 그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밖에서, 즉 소설 밖에 존재를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인칭과 3인칭을 구별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서술자의 위치가 소설 안이냐 소설 밖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 병식과 병목과 아버지가 서술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병식과 병목과 아버지는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겠지.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직접 서술자가 된다니까 1인칭 시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인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인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동식이 그다음에 병복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이렇게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 자, 그냥 병식이는 재수생이야, 재수생. 얘는 좀 재수생인 애고, 그 다음에 되게 좀 현실적인 그런 애야. 이 병식이라는 애는 병식이랑 병국이는 형제인데 얘가 형이야. 병국이가 형. 이 병국이는 어떤 애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서울대생이었는데 퇴학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1970년대 이럴 때는 뭐 학생 운동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하잖아. 데모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경찰한테 막 체포가 되고 교도소를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퇴학을 당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전 명문대 생이지.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고졸인 퇴학생이고, 얘는 이제 아주 유명한 돈이세요. 아주 유명한 돈이세다. 얘는 이제 뭐에 미쳤냐? 도요새에 미친 놈이다. 아주 유명한. 관련해서 내용이 쭉쭉쭉 나올 거야. 아니 무슨 도요새의 종류를 너무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진짜 도미새, 엄청난 도미새. 이 정도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원래 북한 사람이야. 원래 북한 사람인데 뭐 6.25 전쟁 때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는 혼자 내려온 거야. 자기 혼자 가족들이랑 뭐 자기 약혼자로 다 냅두고 혼자 혼자 내려와서 엄마랑 결혼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평생 북한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 어머니는 이제 뭐냐면은 좋게 이야기하면 물질 만능주의자고 그냥 돈미세야. 엄마는 진짜 레전드 돈미세야. 어느 정도로 이제 돈미세냐면은 아빠가 남한에서 그 학교를 다녔거든. 학교를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회사 돈을 훔쳐오라고. 그래서 아빠가 훔쳐온다? 그래서 또 걸려. 그래서 잘려. 좀 그런 가족이야. 근데 이거 엄마는 이제 돈미세라서 막 투자를 막 투기, 땅 투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딱히 막 돈을 더 잘 벌고 그러진 않아. 그리고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그래서 막 돈 엄청 투자해서 명문대를 보냈겠지. 그치? 애들 서울대를 보냈어. 근데 애가 퇴학 당했어. 엄마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래서 엄마는 병국을 또 벌레 취급을 한다. 아빠는 돈 못 벌어오지. 아빠도 벌레 취급을 한다.
요런 가족이야. 좀 얘네 둘은 힘들어. 병국이랑 아빠는 힘들어. 이 정도를 알고 이제 해설을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아픔 줄거리 있잖아. 그래서 서울의 명문 국립대학교에 다니던 병국은 학생 운동을 하다가 퇴학을 당한 후 고향으로 돌아온다. 휴전 후 실향민이 되어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와 억척스럽게 재산을 늘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어머니. 자, 그리고 재수를 하는 동생 병식과 함께 살게 된 병국은 자신에 대한 어머니와 동생의 경멸과 이웃의 차가운 시선에 절망감을 느낀다. 하고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2장이 시작이야. 2장이라고 적어놔. 2장. 가에다가 2장이라고 적어놓고 이 장은 누가 서술자겠어? 병국이야. 그러니까 도미세야 이제 아빠가. 죽음을 거부하면서도 상담지 못한 생존의 늪을 허우적거릴 때, 그러니까 이 죽고 싶진 않다, 그지? 죽고 싶진 않아. 근데 그렇다고 사는 게 사는 느낌은 또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인 거야.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병국이가 대학에 쫓겨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희망 없이 살 때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자, 이 도시의 생활 환경이 왜 자연을 파손시키느냐는 또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까 지금 병국의 관심사. 첫 번째 병국의 관심사, 첫 번째로는 환경오염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와 동시에 나 나왔으니까 1인칭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동진강 하구의 삼각주 개펄에서 새떼를 만난 것이다. 실의의 낙향 생활로 술만 죽여내던 내 깜깜한 생활 안으로 나그네새의 울음소리가 화떡불처럼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뜻을 잃은 거야. 제가 서울대 갔다가 쫓겨났으니까 나 뭐 먹고 살지 뜻을 잃고 맨날 술만 마시다가 뭐가 이제 내 마음속을 살아나게 했냐? 나그네새의 울음소리. 그러니까 새소리를 듣고 뭔가 삶의 의지를 다시 깨우친 거야. 이상한 놈이야. 그래서 보면은 자, 새가 내 머릿속으로 자유자재 날아다녔다. 수백 마리의 떼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 건 알지? 그치? 무의식은 내가 생각하려고 떠올리려고 의도를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의식은 이제 반대로 내가 떠올리려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새 생각을 내가 일부러 한 거라. 새 생각을 일부러 했어. 머릿속. 그러니까 새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거야. 그냥 머릿속에 새밖에 없어. 자, 근데 새 중에서는 어떤 새였냐? 동진강 하구에서 자취를 감춘 도요새였다. 그러니까 병국의 지금 관심사는 첫 번째로 환경오염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도요새야. 이 두 개가 또 한 번에 이어질 거야. 자, 나는 도요새를 찾아 헤매었다. 그중 중뿌리 도요를 발견하기 위해 휴일에는 정배영과 함께, 이 정배영은 이제 또 고등학교 선배인데 대학에서 생물을 가르치고 있는 정배영과 함께 그 외의 날은 나 혼자서 동남만 일대의 습지와 못과 개포를 싸돌았다. 그러나 봄은 짧았고 고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그때는 이미 물대세목의 도요새과에 포함된 그 무리는 우리나라 남단부를 거쳐 휴전선 하늘을 질러 북상한 뒤였다. 벌써부터 좀 심상치가 않지. 막 무슨 목이랑 무슨 과에서 다 나와. 그래서 도요새의 정말 진심인 놈이고, 이 얘기하는 게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이 초여름으로 접어들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남단부를 거쳐 휴전선 하늘을 질러 북상한 뒤였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도요새라는 새는 철새거든. 그러니까 철새라는 거는 그 철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근데 겨울 철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겨울에 추워지면 왔다가 여름에 더워지면 떠나는 애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떠났는데 어디로 가? 추운 곳을 찾아가겠지. 그지? 추운 곳은 남쪽이야, 북쪽이야? 북쪽이니까 북상을 해서 나간다. 이 얘기야.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내용이 아직 안 나오긴 하는데 북쪽을 가잖아, 도요새가. 그지? 근데 아빠 어때? 아빠 고향 어디야? 북한이지. 그래서 이 아빠는 또 그 도요새를 보면서 또 고향을 떠올려. 그러니까 이 도요새가 상징성이 엄청나게 많아. 누구에겐 뭐고 누구에겐 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볼 거야. 아무튼 자, 디귿 부분도 다시 도요새 무리가 도래할 시절에 만해의 님처럼 기다렸다 라고 나오는데 설명이 좀 많아요, 소설이. 만해가 혹시 뭔지 알아? 만해? 블리치 아니야. 만해. 그러니까 사람의 호야 호. 우리가 정약용을 부를 때 뭐 다산 정약용, 도산 정약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호야 만해라는 시인인데, 한용운이라는 시인이야. 한용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해. 이 한용운의 제일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은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어.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게 그거거든. 역설의 대표. 아, 님은 떠났지만 나는 님을 아직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그 시 구절이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의 시야.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용운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님이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기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만해가 이 님의 침묵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시에 그랬던 것처럼 나도 지금 어때? 병국이도 도요새를 기다린다. 근데 진짜 이게 엄청나게 기다리거든. 그러니까 나도 도요새 그 정도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의 툰드라에서 편도 1만 킬로미터를 날아 남으로 내려오는 그 작은 새떼의 길고 긴 여정에 밤마다 동참했던 것이다. 나의 일상이 너무 권태스러울 정도로 자유스러우면서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내 사고에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불로 쪼며 밀려들었다. 그리고 떠남의 자유와 고통에 대해 여러 말을 제잘거렸다. 떠남의 자유와 고통이란 말은 또 무엇이냐면은 자 지금 그래 뭐 요즘 저기 맥주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송달축에서 송달축에 뭐 아이브가 온대 뭐 아니면은 엄청 뭐 유명한 아이들이 온대. 그럼 지금 너네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수업 중인데 어떻게 와? 사가 지금 갈 거야? 수업 중인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떠남의 자유가 있어 없어? 아직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떠남의 자유라는 말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얘기야. 새들을 생각을 해봐. 새들 자기 날아다니고 싶으면 날아다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겨울에 추운 곳 찾아서 날아다닐 수 있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떠남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고 이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막 갈 수는 있어. 근데 어떻게 돼? 그게 편해? 아니라는 얘기야. 너희가 뭐 송달쪽으로 지금 갈 수 있다고 쳐. 근데 지금 걸어가야 돼. 버스 이런 거 지하철 안 돼. 걸어가야 돼. 그러면은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겠지. 지금 이 날씨에 걸어가면 그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새들도 날아다니는 거리가 무슨 뭐 옆집 뭐 옆 아파트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막 몇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떠날 자유가 있지만 그거에 또 따르는 고통도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는. 그다음에 이제 나부터 보면은 자 우리는 여름에 그 한대의 추운 지방에서 번식하여 가을이면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에 오른다. 요거부터 좀 이상해질 거야. 생각을 해봐봐. 우리 인간이 자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에 올라 가을에? 아니지. 이거 지금 그럼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새야. 도요새의 시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우화적이라고 이야기를 해. 우화적. 이소부화 알지? 이소부화 안 들어봤니?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을 뭐 동물처럼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걸로 너네가 알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개 정도 얘기를 해주면 여우와 두루미라는 애가 있어. 여우랑 두루미가 서로 친구인데 이제 서로 집에 초대를 한 거야. 식사를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이제 여우가 이제 두루미를 식사에 초대를 해. 근데 여우는 이제 주둥이가 길잖아. 그래서 접시를 이제 요런 접시에다 준 거야. 이런 접시에다가 두루미한테 밥을 줬어. 근데 두루미 어떻게 생겼어? 두루미 지금 부리가 그지? 뾰족해요.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잘 기억나. 새가 생겼잖아. 자, 두루미 이제 이거를 여기 먹어야 돼.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은 고기도 아니고 이제 스프 들어있어. 스프. 물이야 물. 두루미 이거 어떻게 먹어? 두루미가 이제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오케이 너 이따 와. 빼다 얘가 나중에 또 초대를 해. 나도 초대 한번 할게. 두루미 이제 여우한테 어떻게 주냐? 여우한테 요런 병에다가 줘. 그러니까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두루미가 여우가 먹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서로를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우화는 결국에 다 교훈이 있는 거야. 교훈.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있는 게 그것도 우화적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소부화에서 좀 대표적인 게 그게 있거든. 동물농장. 뭐 어떻게 많아. 여기 이 담을 넘어가면 개구멍이 있어. 개구멍을 넘어가면 아니 여우가 있다. 일단 여우 먼저 시작을 하자. 자 여우가 있는데 얘가 좀 식탐이 많아. 여우가 좀 먹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애인데 딱 저기 옆에 어떤 나무 판자 담벼락 넘어서 딱 봤는데 막 샤인 머스켓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야. 막 샤인 머스켓이 막 50kg가 열려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우가 그걸 먹고 싶은 거지. 근데 딱 거기 넘어갈 수 있는 게 개구멍이 있어. 개구멍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는 거야. 이 담벼락 안에. 얘를 이제 딱 가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먹는 걸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구멍에 못 들어가는 거야.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내가 저거 먹는다 하고 다이어트를 딱 한 일주일을 굶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홀쭉해지지. 그러니까 싹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가지고 이제 샤인머스켓 한 20kg를 먹을 때까지 질릴 때까지 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몸이 불었겠지?
그래서 다시 못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이건 뭐 교훈, 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심포도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많아. 있어봐 재밌어 보면은. 근데 이렇게 너무 좀 돌아가긴 했는데, 아무튼 이거 어떤 사람의 일을 좀 동물의 시선이나 동물적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우화적이라고 이야기해. 우화. 아무튼 그냥 지금 그런 게 느껴지고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자, 다시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도요새다 이러면서. 자,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안다. 얇은 햇살 아래 파르스름하게 살아있던 이끼리와 작은 떨기나무가 잿빛으로 시들고 긴 밤이 저 북빙의 찬바람을 몰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여정의 채비를 차린다. 여름 동안 부쩍 큰 새끼들도 날개를 손질하며 출발의 한때를 기다린다.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전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도요새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 도요새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병국이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병국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과정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이걸 너네가 이 말을 이해를 할지 잘 모르겠어. 아직 삶이 그렇게 퍽퍽하고 힘들진 않을 거야. 그 나중에 너네가 성인이 되고 뭐 성인이 되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인생이 좀 힘들 때가 있어. 고달프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이 삶이라는 게 꼭 정말 축복일까? 또는 고통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은 너네가 안 가졌으면 좋겠다. 편하게 살자. 그래서 처음 떠날 때 우리는 무리를 이룬다. 그러나 창공을 가로질러 쉬지 않고 날 때는 다만 혼자 날 뿐이다. 무리를 이룬다라는 걸 집단이지, 집단.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한다는 거야. 근데 그 사회 속에서 창공을 가로질러 쉬지 않고 날 때는 다만 나 혼자 날 뿐이다. 그지? 앞으로 날아가는 건 누구야? 날개짓 하는 건 사회가 날개 대신해줘? 아니잖아. 내가 하는 거잖아. 그지? 그 얘기야. 자, 마라톤 선수가 41.19km를 완주할 때는 오직 자기 자신의 급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듯 작은 심장으로 숨잡아하며 열심히 혼자 날아간다. 그렇다고 방향이나 길을 잃는 법은 없다. 혼자 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각각 떨어진 개체의 몸이지만 나는 속도가 일정하고 평로가 분명하므로 우리는 낙오되거나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어쨌든 날개짓을 하는 거는 개인이야. 사회가 도와주는 건 아니야. 그지? 근데 다만 같이 날아가는 사회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뭐 힘들고 지쳐도 뭐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걸 극복하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힘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결국에는. 그래서 자, 500만 년 전 신생 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고통의 긴 여행을 터득해왔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와 하늘이 맞물려 있는 무공천지에 길을 여러 분가을 두 차례를 대이동으로 장식해온 것이다. 오직 생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한마디로 칩을 버린다면 인간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사악하고 간사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권력욕에 차있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끝내 너희들 스스로까지 파멸시키기 위해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 요거는 이제 병국이가 하고 싶은 얘기겠지. 근데 뭐를 빌려서? 도요새 목소리를 빌려서 비판을 하는 장면이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재미는 아마 없을 거야. 문제 1, 2번만 펼쳐. 1, 2번. OX요. 제목부터 봐봐. 도요새에 관한 영상이 재미가 있어 없어 제목이? 근데 영상부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잖아 제목부터. 그지? 어려운 소설이다. 자, 1번 나는 등장인물 중 병국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OX. 오지. 자, 2번 나의 우리는 도요새로 서술자의 내면 의식을 대변한다. OX. 이것도 오지. 자, 넘어와서 108페이지. 자, 나는 여름 내내 도요새의 이런 제잘거림을 꿈을 통해 또는 환청으로 들어왔다. 가을이 왔다. 그러니까 나는 어때? 지금 여름 내내 이 도요새 이런 제잘거림을 꿈도 꾸고 환청도 들을 정도로 내 머릿속에는 도요새만 가득하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런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꿈으로 꿀 수가 있냐? 얼마나 도요새 미친놈인지 알겠지? 그 정도 해야 돼. 가을이 왔다 이제. 이제 또 막 도요도 엄청 나와서. 그러나 이제 동진강 하류의 삼각주에서 중뿌리 도요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니 중뿌리 도요보다 몸집이 좀 큰 마도요, 등이 불그스름한 민물 도요도 볼 수가 없었다. 동진강은 이미 공장지대에서 흘러내린 폐수로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많은 철새나 나그네 새 중에 이제 공이 비교적 강한 몇 종류의 철새와 나그네 새만이 도래할 뿐이다. 그러니까 도요새는 지금 몸이 약하다고 하는 게 맞나? 독극물인데 좀 어쨌든 그 독의 내성이 좀 떨어지는 애들인 거야. 근데 독의 내성이 강한 뭐 청둥오리나 이런 애들은 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간이 오염됐어. 그러니까 도요새가 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바다새오리, 청둥오리 등의 오리 무리와 흰 목물대새, 꼬마 물대새 등의 물대새 무리가 그것이다. 나는 10개의 미터글라스가 꽂힌 시험관 꽂이를 들고 동진강의 지류로 수질 오염도가 아주 높은 석교천 둑 위를 걷고 있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우리 실험실에서 쓰는 그런 여러 개의 플라스크가 달린 거 있잖아. 그런 걸 이제 들고 직접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다. 그래서 중력부분 줄거리 보면은 나는 석교천 아래 냇물을 미터글라스에 담으며 정배형의 연구실에서 본 일본의 육각크로머 환자 사진을 떠올린다. 그러니까 막 관절이나 뼈부터 막 안 좋아지고 뭐 통증 느껴지만 그런 병이야 이게. 되게 아픈 병이지. 자, 나는 시험관 꽂이를 들고 자갈 밭으로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이제 석교천은 살아있는 물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석교천 물은 이미 죽어버렸다. 아니 악마의 분으로 살아있다. 이 얘기가 뭐겠어? 석교천 물이 지금 폐수로 그치 오염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얘기지. 이 폐유가 결국 동진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강폭이 80m에 가까운 동진강은 몰라도 이 석교천에는 분명 인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 크롬산이나 수은을 함량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석교천이라는 거는 석교마을에 흐르는 그냥 냇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송도 가면 송도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봤더니 공장에서 뭐 폐유랑 폐수 나오지, 그지? 공장에서 오염 물질이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석교천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그 석교천에서 흘러간 물이 어디로 가? 동진강으로 가는 거고. 그 동진강 옆에는 뭐가 있겠어 그럼? 도요새가 단어를 뭐라 그러더라? 서식지. 도요새 서식지가 거기 있는 거지 동진강 근처에. 그래서 다 오염이 되니까 도요새가 와 안 와? 안 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스노우볼이 점점 굴러가는 거야. 그리고 아까처럼 가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도 가끔 있을 거거든. 같이 찾는 거야 우리. 알겠지? 그래서 다시 이어서 또 석교천 주민 중 10년이나 20년 뒤 육각크롬화로 앓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은 한 10년, 20년 뒤에 반드시 환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얘기다. 나는 자갈밭에 앉아 양말을 신었다. 두고 봐. 내가 기필코 석교천은 물론 동진강까지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고 말 테니 누가 드러난 듯 내가 말했다. 나 자신도 수천 번을 반복하여 이미 자기 최면에 걸린 말이었다. 누가 이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헛된 집념이라고 나를 비웃을는지도 몰랐다. 아니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절반을 한 해에 2번씩이나 건너다니는 그 작은 도요새의 고통보다는 그 일이 내게 결코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환경 오염을 다시 되돌리는 거, 이렇게 오염된 물을 다시 되돌리는 게 도요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놈이다. 그러니까 좀 도요새한테만 감정이입을 하는 놈이 아니네. 병국이라는 애는. 아무튼 마부분 다시 이어서 들어가면은 자,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경제 성장에 발돋움을 시작하여 대망의 중화학 공업시대로 돌입했던 70년대 벽도 9년 전이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부는 이 동남만 일대를 대단히 중화학 공업단지로 고시했다. 이틀 뒤 가을 군청 소리지보다 못되었던 동진읍은 일약시로 승격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공기관도 못 들어오는 곳인 깡시골이었는데 시골 중에서도 깡시골이었는데 지금 시로 이제 승격이 된 거지. 커진 거지 마을이. 그 이전까지 이 읍은 인구 불과 1만을 밑돌던 동해 남부산의 한 작은 역이었다. 석교마을은 읍내에서도 해안 쪽으로 치우친 변두리였다. 읍내에서 석교마을까지 나오자면 이 석교천 북방길로 3km는 좋게 걸어야 했다. 내가 중학교에 갓 들어갔을 적만 하더라도 석교천의 개울물은 투명한 연빛이었다. 깊은 곳이라야 겨우 허리를 채울 정도였지만 물속에서 눈을 뜨고 물구비 사이로 내려다보면 물 밑에 길동그란 장알들이 맑게 들여다보였다. 길도 먼데다 추위 때문에 겨울철은 예외였지만 학교가 화한 뒤 한 애들과 어울려 조각지나 불가사리 따위를 주우러 바다로 나갈 적이면 늘 석교마을 앞을 지나곤 했었다. 자, 그러면 그 맑은 냇가에 들어앉아 빨래를 하던 아낙네와 처녀들의 웃음소리도 해맑았다. 6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이곳의 자연상태는 아주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었다. 얘도 1번, 2번 두 개만 풀어봅시다.
자, 1번 다에서 많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OX X지. 시점 1인칭 주인공 계속 유지하다. 그다음에 2번 마에는 현재와 대조되는 과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OX O지. 넘어가서 이제 반에서 이제 반밖에 안 나왔다. 시작이 반이다. 자, 그래서 중력 부분 줄거리 보면은 이제 다른 시점으로 넘어온 거야. 자, 통제구역의 무단으로 출입하여 군 당국에 잡히는 등 환경 문제에 몰두하던 병국은 동생 병식이 철새 돌에 대해서 새들을 독살하는 이들과 한패일 것이라고 의심하여 병식을 찾아간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4장이야. 4장이라고 적어야겠지. 그러면 시점이 뭘로 변한다? 전지적 서술자 시점으로 변한다. 초반에 딱 보면 이제 보일 거야. 파의 시작 어떻게 나오냐? 너 그날 속초천 방죽에서 말이야 새를 독살하고 온 길이지.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병식의 표정이 비로소 작는 기가 사라졌다. 그는 조금 전 얘기에 종호처럼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이제 뻔뻔 소리 다시 언제부터 그 짓을 시작했냐? 그건 그렇고 왜 새를 죽여? 죽인 새로 뭘 하냐? 병국의 언성이 높아졌다. 자, 우리 지금 방금 전까지 봤을 때는 병국이가 서술자였잖아. 그지? 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어때? 서술자가 병국과 병식이가 대화하는 모습을 소설 밖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지? 이게 그러면 3인칭 시점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자, 병국의 언성이 높아지고 자, 여인목의 푸른 심줄이 붉어졌다. 그때 늙은 주모가 술 주전자와 안주를 날라왔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 얘기를 하자면 새를 독살하는 요 하면은 일단 병식이는 지금 재수생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재수생이면은 돈이 많아 아니면 돈이 없어? 없어요. 돈이 없지. 왜냐면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책도 사야 되고 하니 돈이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한 소일거리 정도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뭐냐면은 박제한다라는 뜻은 아니? 박제한다? 어디 뭐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맥락은 뭐 하면은 뭐 인스타에 박제한다 뭐 이런 느낌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박제사라는 직업이 있어.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사체 같은 걸 가지고 그렇지 표본 뜨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러면 돼. 이제 그걸 이제 박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죽은 동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동물을 죽일 때 이제 총으로 쏘거나 뭐 칼로 뭐 방갈죽을 좀 그렇고 칼로 이렇게 잡았다고 할게. 좀 편집하는 가격에 아무튼 이렇게 했어. 얘가 뭐 새가 팔이 하나 없어. 날개가 한쪽이 없어. 그럼 그걸 이제 완벽한 표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이제 그래서 이제 새를 이렇게 독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으로 죽으면은 겉은 멀쩡하잖아. 안은 녹아도 겉은 멀쩡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독살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병국이가 이 병식이한테 따지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주모가 술주전자 안주 날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온 별 말코 같은 소리 다 듣는군이라고 하는데 이 말코라는 거는 도사를 비하하는 거거든. 도사. 그러니까 이게 무협에서 많이 나오는데 막 무슨 뭐 화산파, 무당파 막 이런 애들이 돌을 닦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애들 도사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비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병국이는 어때? 새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국이는 뭐 돌을 닦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병식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슨 말코 같은 소리냐. 자, 아니 날아다니는 새도 임자 있나? 형, 지구의 새를 형이 몽땅 사들여서 어쨌어? 하고는 병식이가 스탠잔을 형 앞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잔에다 술을 쳤다. 자, 우선 한 잔 꺾지. 형제의 우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병식이는 이제 병국이랑 싸우기 싫어서 지금 주제를 돌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병국이는 아직도 화가 나 있지. 그래서 누가 내게 그 일을 시키고 있어? 그 사람을 대. 이게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대라. 박지사 이름을 대라. 자, 병국이가 술이 찬 잔을 한쪽으로 밀며 소리쳤다. 출렁거린 술이 반쯤 식탁 위로 쏟아졌다. 왜 그래? 자연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 박제를 해서 호구를 잇는 건 죄가 되고 돈 많은 놈이 허가 낸 사냥총으로 새를 잡아 구워먹는 건 죄가 안 된다 이 말씀이야. 병식이가 코웃음을 치고는 자기 잔에 술을 쭉 들이켰다. 이 지구상에 희귀조가 계속 멸종되어 간다는 거 너도 알지? 인간이 새로운 새를 창조해낼 순 없어. 이건 병국의 의견이야, 그지? 병국에는 새를 보호해야 한다. 근데 이제 병식이는 뭐라 그러냐? 그 개떡 같은 이름 집어쳐라. 응? 내가 알기론 이 지구상에는 30억이 넘는 새들이 살고 있어. 그중 내가 50마리를 죽였다 치자. 그게 형은 그렇게 안타까워? 그렇다면 숙제 3채부위도 없애버리지 뭘. 닭도 지단을 더 하늘로 해방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병식에는 병국의 생각이 되게 비현실적이다. 너무 허황됐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병식이는 병국을 잘 긁어. 그래서 보면은 자, 4부분. 자, 박제는 너무 못되겠어 하면서 병국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아우의 멱살을 틀어쥐었다. 자, 주모가 달려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계시도 않은 술집에서 웬 행패냐고 주모가 소리쳤다. 난 못 불겠다. 그래, 고발 좋아한다. 고발해봐. 형 손에 아우가 쇠고랑을 차지.
병식이가 형의 손목을 잡고 비트를 꺾었다. 형도 구치소 꽤나 출입했으니 아운들 해변만 보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병국이가 대학생 때 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다 했잖아. 그러니까 구치소 교도소를 계속 들락날락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병국이한테는 상처겠지. 그지? 근데 이 병식이가 뭐라고 하냐? 형도 교도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동생이 나도 교도소 들어갈 수도 있지 하면서 병국이를 긁은 거야. 그러니까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데 병국이가 딱 걸린 거지 거기. 그래야지 병국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관이면 다야 하면서 순간 병국의 주먹이 아우의 턱을 찌렸다. 병식이의 머리가 뒷벽에 부딪히자 금세 입술 사이에서 피가 내비쳤다. 정말 형이 날 쳤어. 그래서 병식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야, 그러고 의자와 술상 사이로 빠져나오더니 형의 허리를 억세게 조여안았다. 병국이의 몸이 마른 장작개미처럼 번쩍 들렸다. 병식은 형을 홀바닥에 내동댕이 치곤 옆에 있던 의자를 번쩍 치켜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형의 면상에다 내리찍으려 하다 손에 힘을 뽑더니 그만 내려놓았다. 형, 오늘은 내가 참는 거야. 내가 정말 가거리 탈취를 했다면 형한테 얼마든지 맞아주겠어. 그러나 내가 새를 죽인 것도 아니고 족제비라는 친구를 따라 심심풀이로 가서 다녔는데 뭐 치사하게 동생을 고발해. 야,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박지사가 족제비라는 그러니까 친구 별명이겠지. 그 병식이 친구한테 일감을 준 거야. 너 이거 새 한 마리 잡아올 때마다 내가 18,000원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혼자 돌아다니면 심심해 안 심심해? 심심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윤재가 이제 새를 죽이러 가는 길이야. 근데 심심하니까 사장님이 부른 거야. 사장님이 옆에 따라간 거지. 가가지고 이제 새 한 마리 주면 18,000원이니까 이제 윤재가 10,000원 먹고 사장님가 8,000원 먹고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병식이는 그냥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병식은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술상 위에 소리 나게 놓았다. 자, 입술에 피를 닦았다. 자, 그리고 가방을 들더니 재빨리 출입문을 열었다. 자, 병식아, 학관 끝나면 집으로 꼭 돌아와. 자, 모자 위로 쓰러졌던 병국이가 상체를 일으키며 외쳤다. 그러나 병식이는 이미 술집을 나가버린 뒤였다. 자, 이것도 1번, 2번 두 개 OX만 해봅시다. 자, 1번에 사는 특정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OX X지. 지금 어때? 심리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한 거지. 그렇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대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 2번. 자, 병식은 새 민족과 관련된 일에 가담한 자신의 행동이 형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OX. 그래서 X지. 심심풀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중력 부분 줄거리 보면은 병식과 다투고 난 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병국은 살 때나 보기 위해 개펄로 향하다가 자주 가는 서점에 들른다. 서점 주인이 다른 성인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동진시 공단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들은 병국은 주문한 책을 받아들고 서점을 나선다. 병국은 정배형의 학교로 전화라도 한 통 갈까 하고 공중전화 박스를 찾았다. 퇴근 시간 무렵이라 개펄로 같이 나갈 수 있겠느냐고 권해볼 심산이었다. 그럴 사이 마침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고 웅포리행 차가 와서 올라타고 말았다. 제일 뒷좌석에 끼어 있었다. 뒷자리에 앉아 병국은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는 잠을 자듯 그렇게 늘어져 있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병국의 꿈이야, 꿈. 자, 봐봐. 눈앞에 수백 마리의 고요새 무리가 바다와 하늘 사이 무공천지를 가르며 점점이 날고 있었다. 날개를 파닥파닥 상하로 쳐대며 바람에 쫓기듯 이라처럼 나무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병국의 눈앞에 한 마리의 도요새가 물 위에서 떨어져 나와 힘없이 쳐서 날더니 저공으로 떨어져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윽고 나고된 새는 지쳐 더 날 힘을 잃고 꽃잎지듯 바다로 향해 떨어졌다. 암흑천지의 밤이었다. 파도는 높았고 바람은 드세었다. 멀리로 깜빡깜빡 등대 불빛이 보였다. 도요새 무리는 등대 불빛을 향해 곧장 날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 가린 등대의 몸체를 미처 피하지 못한 몇십 마리의 새가 등대벽에 머리를 박고 떨어졌다. 다시 낮이었다. 강 하부와 별을 베고 난 논바닥에서 도요새 무리가 쉬고 있었다. 하늘 높이 점처럼 떠있던 매 한 마리가 갑자기 수직으로 쏜살같이 떨어져 왔다. 매는 미처 날 틈을 못 찾고 쫓은 걸음하는 도요새 한 마리를 쉽게 포획했다. 포획당한 도요새가 매의 날카로운 발톱에 찍힌 채 애처롭게 울 동안 다른 도요새 무리는 재빠르게 창공으로 날아올랐다. 또 사냥꾼이 도요새를 수렵하고 중금속에 오염된 폐수와 그 폐수 속에 살고 있는 먹이가 도요새의 새로운 적으로 부상되었다.
자유로운 삶의 터를 찾아 고통이 길고 긴 도정 중에 나는 그렇게 낙오되는 도요새가 아닐까? 자, 대열에서 낙오되는 그 수요가 몇백 마리 아니 몇천 마리 중에 하나일지라도 내가 바로 그 하나가 되어 죽어버린 것은 아닐까? 설령 이렇게 숨쉬며 살아 있어도 혼이 빠져버린 가사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책이 꼬리를 물고 그의 얼을 뽑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병국의 꿈의 내용인 건데, 꿈은 우리 각자 내면 의식을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꿈인 동시에, 이 부분은 병국의 꿈인 동시에 병국의 내면 의식을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보면은 눈앞에 수백 마리의 도요새 무리가 바다와 하늘 사이의 무공천자의 가격을 점점 날고 있었다. 하늘을 막 날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어떤 상징이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자유지. 자유의 상징을 하고 있는 거야. 도요새라는 건 지금.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다가 병국의 눈앞에 한 마리 도요새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하지. 근데 얘는 낙오된 새잖아. 얘는 뭘 것 같아 그러면? 나무기? 그치. 병국이야 병국이. 나 왜? 명문 다니다가 쫓겨났잖아. 그치?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자, 그런 이제 낙오된 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암흑천지의 밤이었고 파도는 높았고 바람은 드세웠다라는 거는 배경이 지금 긍정적인 배경이야? 부정적인 배경? 부정적이지. 그러니까 병국이가 지금 이 현실이 되게 암울하다, 어둡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야. 그리고 나서 쭉쭉쭉 있다가 이런 밤이야. 암흑천지의 밤에 파도가 높고 그다음에 바람이 막 드세. 그런 와중에서 등대 불빛이 있어. 등대 불빛. 등대가 어떻게 생겼냐? 대충 어렵다. 어떻게 그리지? 어떤 등대요?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 자, 등대 불빛이 이렇게 나와. 어둠 속이야. 어둠 속에서 등대 불빛이야. 그지? 그럼 얘는 좋은 걸 것 같아? 나쁜 걸 것 같아? 긍정해보자. 좋은 긍정이지. 봐봐. 우리가 생각을 해봐. 등대에 불이 켜진 건 밤이잖아. 그지? 밤에 배가 막 항해를 하는데 그럼 배가 바다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때 이정표가 되는 게 이 등대잖아. 그지? 등대 불빛을 보고 우리가 목적지에 저기 분함도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등대 불빛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상이야.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향 했을 때 그 이상, 좋은 거, 꿈 이런 것들이지. 근데 이렇게 쭉 날다 보면은 근데 이 불빛이 여기만 강해. 그러니까 이 등대 몸체를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상을 쫓다가 현실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쭉쭉 나오다가 또 이제 하늘 높이 점처럼 떠 있던 매 한 마리. 그러니까 지금 이 도요새를 위협하는 게 매 한 마리가 위협을 하고 있고 사냥꾼이 위협을 하고 있고 오염된 폐소가 위협을 하고 있지. 그지? 근데 이걸 지금 도요새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인간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잖아,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을 지금 매 한 마리랑 사냥꾼이랑 오염된 폐수, 얘네들은 이제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폭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병국의 내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종점이면 손님을 안 내리셔요 하고 이제 다른 손님이 끼운 거야. 그 다른 그 안내원이. 그래서 병국 꿈에서 깨지. 병국이가 눈을 뜨니 버스 안내원이었다. 버스 안은 비어 있었다. 병국은 쫓기는 버스에서 내렸다. 웅폴이었다. 그는 주차장을 벗어나 바다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해풍이 시원하게 그의 얼굴을 핥았다. 이 부분에 가기 전에 일단은 그러니까 공간이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이 사장에서는 술집이라는 공간이 나오고 버스라는 공간이 나왔어. 그치? 술집이라는 공간은 병식이랑 병국이가 다투는 공간이었고 버스라는 공간은 병국이가 자기의 현실 처지를 좀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공간이었어.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은 해풍이 시원하게 그 얼굴을 핥았다라고 나오는데 해풍이 뭐야? 해풍 바다에서 바닷바람이지. 그치? 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핥았대. 바닷바람이 혀가 있어. 얼굴을 핥을 수가 있어? 아니잖아. 그럼 이거 무슨 표현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활유법이라고 하는 거야. 활유. 자, 의인법은 다들 알다시피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활유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야. 이게 활유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산이 뭐 뛰다니다 이런 거 있잖아. 산이 뭐 뛰어온다 이런 거는 활유법이라고 보는 거지. 뛰는 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지? 뭐 강아지도 할 수 있고 고양이도 뛸 수 있고 핥는 것도 뭐 강아지도 핥을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얘를 범주로 보면은
이 활용법이라는 거 안에 의인법이 포함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무생물을 생물로 하는 거고 얘는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 활용한 의인을 구분하는 문제도 꽤 많이 나올 거야. 나중에 보면 특히 시 같은 거에서. 한데 계속 이어가면은 자, 그는 모래톱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끝다는 데 없이 펼쳐진 바다 멀리로 시선을 주었다. 서편으로 기운 햇살을 받아 먼 바다의 물결이 은빛 광택을 띠고 있었다. 그는 그때부터 그 먼데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바다가 그 붉은 빛에 반사되어 금빛 얼음으로 번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해가 지킬 때까지 그 모래톱에서 바다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그래서 뒷부분 줄거리. 자주 찾는 술집으로 갔다가 아버지가 강회장과 함께 술을 마시며 통일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본 병국은 발길을 돌려 나온다. 해가 지는 바다와 하늘을 보던 중 자유를 상징하는 듯한 도요새의 비상을 발견한다. 하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고 우리는 문제 1, 2, 3번 OX만 풀어보자. 자, 1번. 자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여 전달하고 있다. OX. 오. 얘는 오지 5. 3인칭 시점이라고 했으니. 자, 2번. 에서 병국은 나고되는 도요새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고 있다. OX. 얘도 오지 5. 아까 이게 병국의 내면 의식이라고 했잖아. 꿈이. 3번. 에서 병국은 창밖으로 도요새의 무리가 자유로운 삶의 터를 찾아 떠나는 도정 중에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OX. X. X지. 이거 꿈이잖아. 꿈. 그지? 버스에서 본 게 아니야. 자, 넘어가서 또 체크해 봅시다. 우리가 본 거는 2장이랑 4장인데, 자, 2장을 보면은 시위 경력 때문에 대학에서 제작당한 나는 고향에 내려와 도요새와 어떤 문제를 연구해? 환경 문제를 연구하며 삶의 의지를 갖게 된다. 오른쪽에 자, 제4장. 자, 새 밀렵 문제로 인해 병국과 병식은 싸우고 병국은 나고된 뭐를 보고 명상에 잠겨? 도요새를 보고 명상에 잠긴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라는 소설 제목을 달게 되었다. 자, 병식이는 그 밑에 작품 업적 보면은 자, 도요새를 밀렵해서 박제사에게 팔면서 뭐의 가치를 느끼잖아. 양심의 가치를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게 새를 예시로 들어서 사실 우리가 뭐 크게 막 그런 느낌이 없지만 그냥 뭐 길고양이 잡아다가 죽인다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 그냥 양심의 가치를 원래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어쨌든 생명이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인물이고, 그래서 병식이는 좀 현실적이고 되게 계산적인 인물이다. 병국은 학생 운동을 하다가 퇴학을 당하고 낙향하여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진강의 어떤 거에 문제 의식을 가졌어. 무슨 문제? 오염이야. 오염의 문제 의식을 가지며 도요새를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 병국이는 이제 이상을 추구하는데 적극적인 인물이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왜 적극적이냐라고 하면은 병국이가 동진강 오염된 걸 보고 동진강 오염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야, 그지? 얘 직접 오염 그 확인하려고 석류천 가가지고 천 가가지고 미터 플러스 가지고 막 물 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적극적이라고 표현을 한다. 오른쪽에 시점의 변화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리고 제2장은 병국의 시각이지. 5번이랑 6번 빈칸은 주인공이랑 병국이라고 쓰면 되고, 이렇게 시점을 변화해서 얻는 효과가 뭐냐? 자, 생각이 서로 다른 여러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치우치지 않는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그리고 같은 사건과 사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작품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간단하게 입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입체적인 구성을 만드는 거야. 시점이 변화함으로써. 자, 도요새의 상징성을 보면은 도요새는 신앙 믿는 아버지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병국에게는 동일시 대상, 병식에게는 경제적 이익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엄청 상징이 많지. 그래서 도요새는 자유를 찾아 비상하는 존재고,
병국에게는 정신적 자유가 된다. 7번에는 자유. 아니 병국이는 이제 대학도 쫓겨나고 막 엄마한테도 막 욕먹고 맨날 술만 먹다가 이제 도요새 때문에 어떤 자기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산업화로 인한 동진강의 오염이겠지. 산업화로 인한 동진강의 오염. 창작 의도는 민족의 비극적 역사 현실에 대한 인식과 순수한 인간성 회복의 의지,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비판인데,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가 탈북민이잖아.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 분단의 어떤 우리 민족의 아픔이 나오고, 그다음에 1960년대 전쟁이 끝나고 뭔가 그래도 아름다웠던 우리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그런 문제점들까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소설이었다. 그러니까 숙제는 대체 5페이지까지 하는 걸로